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 휴전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졌던 전쟁의 포성이 일단 멈출 가능성이 커졌는데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만 이제 남았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9시간 넘게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30일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안보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Above everything else, he wants the war to end, and I think today Ukraine has taken a concrete step in that regard. 양측은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충돌하며 빚어진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푸틴 대통령과 소통하게 될 것 같다며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Ми готові зробити такий крок.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мають переконати Росію зробити це. 한편 회담 당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했고 러시아는 쿠르스크 영토 탈환을 위한 반격의 속도를 내며 12개 마을을 되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전격 동의하면서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간밤에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14%,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76%, 나스닥 종합지수는 0.18% 각각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높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유발한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잠식하며 극도의 변동성을 촉발했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철회를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주가 지수는 재차 낙폭을 확대하는 등 투자자들은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는 트럼프식 정책에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미국이 유엔화 재고 조치 없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부터 시작됩니다. 그간에 우리 정부와 철강 업계도 분주히 대응책을 마련해 왔습니다만 워낙 판이 뒤집히는 상황이다 보니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철강을 29억 달러어치 수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4위입니다. 알루미늄 시장은 캐나다가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3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같은 순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철강업계는 관세 조치에 따른 품목별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묘수는 없는 상황. 미국 시장을 놓고 일본, 동남아 등과 무한 경쟁을 벌이게 돼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쿼터도 없이 무관세 혜택을 누렸던 캐나다, 멕시코 등과는 동등한 위치가 된 건 기회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비교 우위에 선다면 오히려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LNG 플랜트용 특수강 공급 역량을 갖춘 우리 업계에는 큰 시장이 열리는 셈입니다. 중국의 정부에서 감산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중국이 작년에 1억 1천만 톤 정도를 철강을 수출을 했었는데 5천만 톤을 감산을 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철강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관세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세 조치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볼트와 너트 등 파생 상품 166 정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통관 업무 등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내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모두 9건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동시에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에 결론도 함께 나오게 된 겁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에 대한 망신주기식의 표적 감사 등을 했다며 탄핵 심판에 넘겨졌는데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많습니다.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쟁점이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두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선고가 내려진 전례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선고는 조금 더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주 후반으로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오후에 평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사실상 3월 중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잇따라 판결 선고를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매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 평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역대 대통령 사례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최종 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11일 만에 판결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최종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에 선고될 거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변론 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데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이 크게 달라 평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아직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거나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까지 탄핵 심판 변수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라며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 사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구속기간 계산을 둘러싼 일선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해오던 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기간을 따지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라는 당부도 함께 전파했는데요. 일선 검사들의 실무 고민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기간 산정법과 관련한 일선의 항의성 문의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빗발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선에서도 구속기간은 종전과 같은 방식, 즉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달라고 정리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되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고 구속기간 관련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대검과 상의해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검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일선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함께 당부한 만큼 피고인들로부터 고소당하면 어떡할까 우려하는 일선 검사들의 실무적인 고민이 이번 공문을 통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대검은 또 과거 일선 검사들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전례를 고려한 듯 앞으로는 위헌 소지가 농후한 즉시 항고 대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결단했던 대로 일선에서도 대응해달라는 건데 당장 검찰 내부망은 들썩였습니다.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는 현행법에 엄연히 살아있는 즉시 항고 조항을 이렇게 사문화하는 게 온당하냐, 구속기간 문제를 어떻게 본안을 통해 정리해 나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검이 조직 혼란 정리에 나섰지만 내부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논란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과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상대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처분이 적절했는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지만 심 총장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2차 청년 간담회를 열고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간담회 패널로 참석하는 2030 세대와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천막 농성장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엽니다. 이 대표 측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격돌했습니다.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고 절차 진행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심 무죄 판결 석 달여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준비 기일인데 혹시 일정 있으신가요?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이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주면 되지와 같은 이 대표의 의미 없는 언어 습관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 중 어떤 부분이 위증이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며 잘못된 기소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아직 검찰 수사를 받는 위증 공범 김진성 씨를 거미줄에 걸린 나방 신세로 비유하며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 의견에 따라 항소심 법정에선 김 씨의 위증 내용이 담긴 법정 증언과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재생될 예정입니다. 항소심 선고 시점도 관심인 가운데 검찰은 한 차례 공판으로 충분하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한 번 더 준비 기일을 열고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때 정해질 증인 채택 여부와 절차 진행 방식에 따라 선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8살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신상정보 공개가 오늘 이뤄집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오늘 오전 중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대전경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르면 7월부터 제도가 개선됩니다. 65세부터 보험금의 최대 90%를 20년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해지를 하지 않고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 상품에 40살에 가입해서 20년간 매월 15만 1,000원씩 낸 가입자가 있다고 해볼까요? 이 사람이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면 65세부터 20년간 매월 18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사망 시에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 이후로 또 유동화 비율은 60에서 90% 수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형 상품도 있는데요. 유동화한 사망보험금으로 요양시설에 이용료를 내거나 간병,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이르면 올 3분기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데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입니다. 변액 종신보험이나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또 9억 원을 넘는 고액 사망보험금은 해당이 안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잠룡들의 유튜브 전쟁도 치열합니다. 60초 이내 영상인 쇼츠가 대세고요. 또 지지층 알고리즘 공략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과거에 대선을 치러봤던 N수생 주자들이 유튜브 구독자 규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TV가 121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홍카콜라가 72만 명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죠. 네, 이제 여야 잠룡들을 한번 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지자들의 직직 영상을 공유하는 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지지율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구독자 수는 적은 편이고 부처 업무 영상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웬만한 다른 정치인들도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각자의 지지층 결집 전략과 홍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걸로 보이네요.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을 쉬었음 청년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0만 명을 넘겼고요. 올해 들어선 43만 명을 넘었는데 이들의 77%가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쉬었음 청년이 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 거의 2년에 달했습니다. 또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11%나 됐습니다. 쉰 이유로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이들이 마지막으로 일한 일자리를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60%가 넘습니다. 즉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 저숙년에 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청년 비중이 높은 겁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을 한다기보단 힘들고 의욕을 잃게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몸은 쉴지언정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의지는 컸습니다. 응답자의 85%가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쉬었음 청년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고용노동부는 졸업 직후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청년들의 구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나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23년 만에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왜, 어떻게 바뀐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면허증을 바꾸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건 보안성 강화입니다. 위조와 변조 등 불법 도용을 차단하는 최신 기법이 쓰였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가 대표적이고요. 또 색칠하지 않고 선으로만 그린 그림으로 참수리 모양을 도안해서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면허증은 지난 1월 말부터 발급되고 있는데요. 기존 면허증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바뀐 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재발급을 받으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3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밤사이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며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남 김해 신발 공장에서 난 화재는 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층 세대 밖으로 거센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뿜어져 나온 시꺼먼 연기는 건물 외벽을 타고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이 집에 살던 50대 남성 등 3명은 대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고층까지 퍼진 매캐한 연기에 주민 100여 명이 밖으로 피해야만 했고 한 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벽 3시쯤 대전 유성구 어운동 아파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6층 집 내부와 집 뒤 아파트 외벽 등이 불에 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소방대원들의 노력에도 매서운 화기는 잦아들지 않습니다. 경남 김해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쯤. 불이 난 창고 안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신발 재고가 계속 타면서 잔불을 완전히 잡는 데까지 9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전 용접 작업이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행보에 경제 불확실성 역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종잡을 수 없는 소식들이 전해졌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간밤에도 또 몇 시간 만에 말이 바뀌는 게 있어갖고 저는 막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트럼프가 캐나다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그러니까 기존 25%에 더해서 25%를 더 하겠다 발표를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왜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은 결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이라는 것이 양자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에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타리오 주에서 미국의 이러한 관세 부과에 대응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전력에 25%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보복 조치를 발효를 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재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캐나다에 대해서만 철강 알루미늄에 추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에서 전기료 할증을 결국은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맞불 전쟁을 벌였을 때 경제 피해를 입는 규모는 캐나다가 훨씬 더 미국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의존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가 전기료 할증을 보류하고 미국도 당연히 캐나다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으니까 보복성 관세를 철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로 지금 협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 자동차 산업 문 닫게 할 것이다, 또 뭐 전기 끊을 것이다, 이런 협박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이런 신경전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러한 신경전은 사실은 향후 미국과 캐나다 간의 양자 협상 과정에서 원하는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극적으로 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 전까지는요,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제품에 대해서 250에서 390%에 달하는 캐나다의 반미 농민 관세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면서요. 그다음에 캐나다가 전기료를 할증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그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킬 정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위협을 했더니, 캐나다의 그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 역시 주저하지 않고서 미국으로 가는 전기를 완전히 차단할 것까지 지금 뭐 각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기존의 외교 관계나 이런 데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북미의 경제 공동체나 다름이 없잖아요. 특히 캐나다나 멕시코는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굉장히 높고요. 왜 미국이 이런 전통적인 우방국을 향해서 이렇게 첫 수를 날렸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은 지금 뭐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마약과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 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마약 공급 루트를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주 명분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겠다. 이 2가지가 중요한 명분이었는데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미국의 의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의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USMCA라고 하는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에는 관세가 무관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인상을 하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많은 공장을 건설하고요. 여기에 중간재를 수출한 다음에 거기서 최종재를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해왔습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무역수지 적자가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무려 26%나 차지하고요. 대멕시코 무역수지 적자의 81%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이번에 미 대통령 당선과 그 의회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러스트벨트 지역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러스트벨트 지역의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 그다음에 마지막은 USMCA를 재협상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 적자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자유무역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를 압박하고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캐나다와 함께 캐나다의 압박을 통해서 3월 13일에 워싱턴 DC에서 실제로 캐나다와 함께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 관해서 논의하기로 한 공식 회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겉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고요. 그 속에 담겨진 그런 뜻들, 뭐 우회 수출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보호라든지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는 보지 못하고 미국과 주변국들의 경제만 망가뜨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관세 같은 경우는요, 이런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고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협박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뒤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레임덕을 막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대한 협박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표를 얻어내기 위한 좀 가시적인 성과, 그래서 대외 투자 유치를 하고요. 투자 유치를 얻어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를 낮추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것이라서 단기간에 이 관세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45%까지 하겠다라고 대선 과정에서 공언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 종료 때 대중국 평균 관세 인상률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이번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낮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이제 조치가 됩니다. 이제 당장 K철강의 경쟁력을 좀 보여줘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정부에서 그 철강 업계하고 매일 그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관세 부과가 우리 철강 산업에 있어서 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주장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관세 부과 이전에도 보면 미국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출 경로를 차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을 차단을 하게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미국이 철강 제품을 갖다가 어디서든 100% 자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산 철강 제품을 대체할 때 적합한 대체 수입처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요.
단기적으로는 한국산 철강밖에 없다. 마땅한 대체 수입처가. 이런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철강 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동안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무관세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쿼터제 하에서 이제 연간 263만 톤에 대한 것은 무관세로 수출했지만 여기도 25% 관세를 부과하지만 대신 이거 우리는 수출 물량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수출 상한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멕시코 철강 제품과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미국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품질에서 우리가 경쟁력만 있다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이것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이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전략은 결국은 미국 내의 철강 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대미 투자를 늘려가지고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은 국내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위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제 증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간밤에는 상황이 좀 나아질까 했는데 간밤에도 조종세가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밤에도 말 그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증시가 널뛰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블루칩 위주의 다우지수는 1.14% 하락했고요. 나스닥 기술주의주 나스닥 지수 0.18%,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도 0.76% 모두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사실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사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서 소폭 상승을 했지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에 대한 보복 관세 발표로 하락세로 전환된 다음에요. 마지막에 극적으로 캐나다에서 전기료 할증 철회하고 보복 관세 철회하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듯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뭐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가 재건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롤러코스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월가에서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증시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실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은행인 시티은행에서는 미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투자 자금들이 미국에서 유럽, 중국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증거가 달러 인덱스가 0.39% 또 하락해서 달러가 평균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6개 주요 통화에 거죠? 대한 달러 가치의 가중 평균이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갖다가 자기네 나라 통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유럽 증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투자은행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이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내수 소비를 침체시키고 그다음에 투자 자금들을 이탈시켜서 지금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경제 전망을 점점 비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은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높였고요. 골드만삭스도 15에서 20%, 모건 스탠리도 25에서 30%로 경기 침체 확률을 점점 높였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성장률 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 후반대에서 중반대로 점점 낮추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사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 증시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경기 확률을 갖다가 비관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기업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가들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투자자들의 투자은행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1% 중반대에서
뭐 후반대로 예측을 하는 것은요. 미 연준이 미국의 장기 그렇죠. 경제 예. 성장률 전망을 1.8%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8% 언저리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예. 경기 둔화 정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요. 예. 당장 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와서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나거나 뭐 대폭락이 오거나 이러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이게 예. 주가가 오를 때는 자기 덕이라고 하더니 주가가 떨어지니까 발을 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우리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 아시아 증시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도 여파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좋진 증시도 않겠죠? 항상 예. 동조화 현상이 최근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뭐 기술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뭐 폭락을 했었는데 한 3.8% 정도 반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7%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부 기술주는 이 영향으로 뭐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켜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대한항공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41년 만에 CI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CI라는 게 기업의 어떤 상징, 얼굴과도 같은 건데 이 같은 변화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을 앞두고 지금 CI를 바꿈으로써요. 기업의 상징과 같은 CI를 바꿈으로써 뭔가 통합 항공사로서 서로 이제 단합을 이루고요. 완전한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합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 면에서 세계 1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두 기업 간의 이 직원들의 이 완전체로서의 이 결속력을 다지는 으로써 이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공기를 새로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한 3, 4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CI를 갖다가 새로 변경한 것을 발표해야지만 도색 작업을 늦지 않게 지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합 승무원 유니폼이 상당히 관심사인데 그동안에 대한항공 유니폼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뭐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통합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7년쯤에 그렇죠. 통합 승무원 유니폼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두 회사의 합병을 두고 기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메가캐리어가 탄생을 해서 굉장히 어떤 위상 같은 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어요. 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든지 뭐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라든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독점 항공사가 그렇죠.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윤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독점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이제 과도한 지적이다,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호 협정에 의해서 인천공항으로 취항을 하고 있는 다른 국제 항공사들이 약 50여 개 항공사가 있고요. 대한항공이 그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는 노선으로 취항을 하게 되면 상호 협정에 의해서 다른 50여 개 국제 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노선, 심지어 국내 노선에까지 취항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국적 항공사는 하나에 불과하지만 다른 국제 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노선에 취항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라 50여 개 국제 항공사들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선의 경우에는 사실은 독점력이 더 강해져가지고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저가 항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를 통한 좀 경쟁을 조성하는 정부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에어 부산은 분리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저가 항공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리 매각 가능성 계획은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은 했습니다. 네, 몸집이 커진 만큼 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을 좀 선물해 줄 수 있는 항공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 열렸던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내부 작전 회의를 마친 시진핑 주석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담판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두 가지 회의를 뜻하는 양회가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도 5% 안팎 성장 목표를 고수한 정부 업무 보고와 경제 발전 계획,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일주일 남짓 내부 작전 회의를 통해 미국과 관세 전쟁에 맞선 대응책을 짠 거로 풀이됩니다. 짜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건강을 이유로 불참해 부위원장이 폐막식을 대신 주재했습니다. 团结就是力量，奋斗创造历史，实干成就未来。 양회 기간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미중 양국, 정상 간 담판 일정을 조율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 SCMP는 양회 폐막 다음 달인 4월을 회담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안에 방중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Could meet next month in China. Is that true? 你这个问题我没有可以发布的信息。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국 정상의 생일이 겹치는 6월로 짚었습니다. 트럼프는 6월 14일, 시진핑은 그 이튿날로 시차를 고려하면 실제 같은 날짜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담판 장소론 2017년처럼 트럼프는 자신의 플로리다 리조트를, 시진핑은 베이징을 원한 거로 정리됩니다. 급할 것 없다며 여유를 보이려는 트럼프와 자칫 읍소하는 것처럼 비칠까 체면을 따지는 시진핑. 담판 일정 조율부터 신경전이 팽팽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역시 봄에는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문제인데요. 지금 서울의 대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에서 평균적인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대기가 정체하는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스모그와 황사까지 함께 유입될 전망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미세먼지용 마스크는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에는 비 소식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뿌연 먼지에 가려서 하늘이 온통 뿌옇게 보였다면 오늘은 실제로 하늘에 구름이 많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울등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약한 비 예보가 있는데요. 나오실 때는 마스크와 함께 작은 우산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대기 중에는 오염물질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인천과 경기, 충청과 경북에서 대기질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온화한 날씨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도 오전까지 대부분 내륙에서 초미세먼지가 축적되겠고요. 낮 동안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잠시 농도가 감소할 수 있겠지만 늦은 오후나 밤부터는 또 한 차례 유입되는 중국발 스모그에 더해서 황사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에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수도권에는 점차 입자가 큰 미세먼지도 쌓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과 영서,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1에서 5mm로 많지 않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밤사이 기온은 비교적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쌀쌀함이 덜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 15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다소 낮겠는데요.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스모그와 황사가 몰려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해안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이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무척 흐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은 물론 운전하실 때 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3월 12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당부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